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경매하는 직장인의 저자이시자 부동산 투자자로 활동하고 계신 경장인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정규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지런 시청자 여러분. 저는 투자 4년차 경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규범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부동산 투자를 하신 지는 네, 아주 네, 오래되시진 네. 않으셨나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꽤 많은 투자 경험이 또 그 사이도 있으셨고, 네,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경장인 TV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런데 도대체 경장인이 뭔가요? 사실 이게 네. 처음에 지을 때는 이제 제가 직장인이면서 경매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경매하는 직장인 줄여서 경장인이었는데, 경매하는 직장인? 예, 경매하는 직장인을 줄였는데 네.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퇴사하셨어요? 퇴사를 2020년도 12월에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직장인이라는 그걸 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네. 하지 하다가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저희 수강생들이 추천을 해준 거는 경매의 장인이 되라 라고 해서 경장인 이렇게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뜻이 아니었으나 예. 좀 더 좋은 걸로 바뀐 상황이네요. 경매 장인이 되라. 그러니까 경매의 장인이다. 예, 맞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네. 뭐 다른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하신 거를 저도 봤었거든요. 네네네. 봤었는데 나이가 조금 젊으신 편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최근에 가장 많은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은 네. 무슨 전세 갭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죠. 지방 투자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 네. 오히려 경매와 같은 것들을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주식, 코인 이런 쪽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네.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사실 뭐 이 계기가 대단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네.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는데 네네네. 주식이나 코인은 그걸로 무너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었고 네. 기본적으로 투자 자체가 네. 투자하기가 너무 쉬우면은 이게 무너지는 것도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누구나 투자를 쉬우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경쟁도 심할 거고 내가 돈이 없지 내가 고생은 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부동산을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도 경매를 선택한 건 2018년 초중반만 해도 대출이 잘 나왔거든요. 물론 대출이 잘 나와도 제가 6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파트를 살 수는 없었어요. 적어도 수도권에선. 그래서 제가 본 게 수도권에 있는 빌라 쪽에 이제 집중을 해서 투자를 했었죠. 결국 그때 유행하는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 그때 나한테 맞는 상황을 찾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투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 사람들은 항상 욕심을 더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그러니까 투자는 남이 사는 집을 사야 되는데 맞아요. 내가 살고 싶은 집, 뭐 신축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음. 계속 돈만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투자를 해 나가면서 네. 이 자산을 늘려가면서 내가 언젠간 아파트를 해야겠다. 네. 자산을 만들어서 돈을 네. 모아서가 아니라 네. 만약에 그때 제가 돈을 그냥 모았다면 지금도 돈을 모으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투자를 했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 처음 샀던 그 빌라가 나중에 이제 전세로 바꾸면서 그게 5천만 원인가가 현금으로 생겼었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재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내가 필요한 상황, 네. 그러니까 남들이 뭐 어디가 오른다, 서울이 오른다, 네, 네. 뭐 아파트가 오른다 이런 얘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하셨다. 그리고 돈이 없으신 분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돈이 어디 흩어져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출이라는 게 뭐 단순히 생각하기에 담보대출, 뭐 신용대출만 생각하는데 네. 요즘은 뭐 통신 판매 뭐 이런 사업자를 내면 내가 갖고 있는 무주택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뭔가 후순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대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알아서 투자금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투자금이 없으시다면. 네. 결국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방법을 찾는 거다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경매 투자를 지금 주로 하시고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빌라, 네.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렇게 투자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면 계속 오피스텔, 빌라 위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좀 웃긴데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도 계속 오피스텔 빌라를 하려고 이걸 시작한 건 아닌데 네, 네.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할 돈으로 네. 이거를 여러 채 하니까 여기서 네. 생겨나는 돈들이 오히려 네. 수익률이라고 할까? 이게 더 좋은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다주택 포지션이고 소액으로 여러 채를 약간 쪼개서 사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물건 중에 뭐 제가 실거주했던 집을 제외하고는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이 넘는 게 없거든요. 그런 작은 물건들을 가지고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는 좀 많아 보이는데 사실 자산이 뭐 50억이다 4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0채를 갖고 있는데 45, 5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채당 2억, 3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물건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아파트보다는 저는 약간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게 좀 더 맞더라고요. 많이 살아보기도 했고.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거나 네. 두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면 뭐 세금 엄청나게 납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네. 피한다고 하면은 좀 그렇고 네. 오피스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피스텔은 종부세 합산이 안 되는 거를 살 수 있거든요. 네. 업무로 돼 있는 거. 그거를 미리 알아서 내가 매입을 할지 안 할지 의사결정을 하면 되니까.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예전에 이제 제가 2020년도 전에 했던 거는 뭐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는 거에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부 배제가 되는 게 있고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금 걱정 이제 종부세를 이미 내시는 분들은 오피스텔 중에서 업무 쪽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들고 있는 건 어쨌든 그것들이 더 뭐 종부세가 나오더라도 사실 그거 이상으로 얻어가는 게 더 크니까 계속 투자 그만큼 수익을 만들 수 그쵸. 있으니까. 그리고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이제 네.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네네. 뭐 명의를 좀 여기저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동안 아파트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몰랐죠. 그리고 오피스텔 빌라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잖아요. 네네. 그 적게 오르는 그 물건을 가지고 네. 이런 세금이나 걱정 별로 안 하시고 네. 나름대로 좀 벌었다 쉽게 말하면 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면 부룡님 옆에서 부끄럽지만 네. 그러면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그 오피스텔과 빌라를 보는데 좀 더 중점적으로 가졌던 기준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기준이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네. 그 기준이라는 게 애매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네. 빌라, 오피스텔은 애초에 수도권의 좀 핵심지 이런데도 사실 재개발 이런 빌라가 아니라면 갭이 네. 사실 크진 않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정말 입지 좋은 데를 찾는 거죠. 특히 오피스텔은 상업용 토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네. 주로 역 주변의 상업용 토지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역에서 멀어지면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는 건 그 자체가 이제 거의 원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회사, 직장 출퇴근하시는 분들, 혼자 네네. 사시는 분들이나 뭐 학생, 대학생 수요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랑 멀어지면 이게 수요 맞추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수도권 역세권은 끼고 있어야 된다. 물론 어떤 호선이고 어느 역인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을 끼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정리를 이따 해온 게 있어서 네네.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네. 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건 너무 비싸고 갭이 네. 벌어져 있으니까 수도권의 나름대로 핵심지에 네. 위치하고 있고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올만한 곳 그렇죠. 적어도 공실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곳들을 네. 골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퇴근이 중요하고 이러니까 네, 이왕이면 역세권 위주로 역세권이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만 맞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입지적으로는 그렇고 뭐 뒤에 말씀드릴 다양한 조건에서 뭐 저는 이제 실거주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오피스텔에서. 그래서 네. 뭐 살아보면서 느낀 그런 필요한 것들 뭐 주차 뭐 이런 약간 짜잘을 하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요소가 모여서 임차인의 선호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결국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아져야 이 사람이 안 나가고 계속 오래 살고 싶어 해야 그게 어쨌든 전세든 뭐 매매든 매매는 뭐 좀 투자 수요도 있지만 네. 저는 전세 집을 팔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전세가가 올라가려면 그런 수요가 붙어야 되는데 다양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투자할 때랑 네. 지금 상황이 조금 뭐 시장 환경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가격도 좀 많이 오르고 네. 세금 관련된 부분도 어쨌든 되게 많이 복잡해졌고 대출도 되게 많이 좀 복잡해졌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막 하려는 분 입장에서는 네. 아니 너는 됐는지 몰라도 맞아요. 나 때는 힘든 것 같다. 맞아요. 이런 분들한테 꼭 해주실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는 데 있어서 꼭 대출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뭐 네네.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전세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네. 전세 낀 물건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실인 매물을 내가 잔금날 전세를 맞춰서 그 돈으로 잔금 납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경매로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안 되지만 오피스텔은 이제 네. 서울 지역도 LTV는 70에서 80까지 되거든요. 네. 물론 DSR 규제를 받긴 하지만 그 한도만 있다면 네네. 그런 방법으로 뭐 매수를 하고 있고 저는 뭐 이미 뭐 주택 수가 많은데도 대출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집들의 대출이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전세로 좀 바꿨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대출이 다 상환이 되니까 또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대출.
그렇게 이제 지금 네. 전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한편으로는 요즘 역전세란 네. 난다고 한다는데 괜찮니? 라는 궁금증, 질문 같은 것도 은근히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맞긴 맞았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일단은 저는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음.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의무사항 중에 하나가 보증금의 한도를 5%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렇죠. 계약갱신이 아니어도 새로 세입자를 받아도 5% 네네. 기존 거에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시장에 싸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시세가 3억이면 제가 세 주고 있는 집은 뭐 2억 4,560 뭐 이렇게 돼요. 5%를 착한 임대인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3억짜리가 떨어지더라도 진짜 네. 뭐 2억 3천까지 갑자기 떨어지진 않잖아요. 네네. 솔직히 뭐 2천만 원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시장에 싸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안전 마진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익만큼. 아, 또 경매나 이런 것들을 또 사시니까 더 그쵸.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기존 주택도 세를 최근에 많이 오른 것처럼 못 올리니까 네네. 그게 오히려 나중에 뭐 역전세가 오더라도 안전 마진이 되는 거죠. 제 돈을 그렇겠네요. 네, 제 돈을 얹어서 드릴 일은 웬만하면 안 생기죠. 왜냐면 싸게 주고 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뭐 네. 지금 역전세란 같은 것들 네. 때문에 내가 피해 볼 거는 없다.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방식대로 투자를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하시고 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 역전세가 날 만한 물건들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단순히 뭐 갭이 적은 것만 공략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갭이 좀 있더라도 그게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그 지역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일자리가 많아지는 걸 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역전세가 나고 갑자기 뭐 공실이 나고 이런 걱정은 사실 그런 걱정을 할 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해질 때가 아닌가. 저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제가 그 썼던 책이나 이런 데서 네네네. 제발 좀 네. 갭만 보고 들어가지 마라.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어떤 지리적 입지, 그다음에 사람들의 선호도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역전세란에 대한 부분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적은 아직은 없고 네네네.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요즘에 빌라나 오피스텔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당신은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했습니까? 네. 그럼 많이 올라서 나는 그거 못 하겠네요. 네. 또 이러면서 소액 투자 가능한 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라고 되게 부정적인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하세요? 일단은 투자금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뭐 네. 다른 투자자 유명하신 투자자분들은 뭐 네네. 아예 풀피를 노려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실력이 있어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풀피. 생각해요. 네, 무조건 풀피로만 하는 아, 거. 저도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사실 많아요. 그런 거 찾으면 많은데 진짜 그게 진짜 역전세 날 수 있는 단지. 그러니까 네.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기지도 못하는데 나를 준비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네. 풀피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겪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네. 그 부분을 다 필요 없이 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르려고 하네. 저도 이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네. 접근하시는 분이 많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세금까지 오피스텔은 세금이 4.6%이기 때문에 네. 뭐 2억짜리를 사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것까지는 내야 되니까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세금까지 내려면. 그래서 2천만 원 이내로는 뭐 대출 받아서 2천만 원 이내로 하기는 어렵고요. 대출이 뭐 90% 이렇게 나오진 또 않으니까. 네. 전세 낀 물건 중에 1,000만 원 갭인 걸로 오피스텔을 좀 찾다 보면 네. 괜찮은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약서를 쓴 게 300만 원 갭으로 했는데 왜냐면 저는 거기는 제가 살아봤던 동네고 주변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질문 하나. 네.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네. 서울이에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에요. 경기 남부까지 말씀을 드릴 수 경기 있어요. 남부권이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네. 영상이 나가는 순간 뒤지고 있지 않을까. 서울도 아니라고 이러면서 네. 경기 오피스텔.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금이 적으면 네. 왜냐면 강남이나 이런 오피스텔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이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갭이 벌어졌어요, 많이. 근데 이제 1,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 그런 이제 늦었으니까 좀 옆에를 봐야 되는 거죠. 꼭 경기여야만 되는 건 아니고 여긴 제가 살아봤던 데라 좀 더 좋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서부로 가시던 뭐 영등포나 뭐 신촌 이런 데도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데서도 브랜드 오피스텔 뭐 이런 갭으로 살 만한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하나 사기도 했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건 아니다. 방법을 알고 그러니까 좀 보는 눈을 키우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도 있고 네. 나도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고 열심히 있다. 쓰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피스텔 질문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잠깐 좀 경매로 다시 또 한번 돌아가도록 할게요. 요즘 들어서 많은 미디어에서 지금 하락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하락장이라고 하면 일단 좀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상 하락장에 주춤하는 상황에서 네. 경매 시장에 하는 게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촬영장의 오전 스케줄이 법원이었거든요. 오늘 인천지법에서 이제 참여해가지고 제가 네. 수강생들 모시고 이제 가는 게 있었는데 네네. 진짜 싸게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분명히 5억 8천에 찍혀 있고 분위기는 안 좋죠. 근데 지난달에 5억 8천에 찍혔으면 안 좋은 분위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4억 1천에 받아가더라고요. 아무 권리상 문제도 없는 거를. 그러니까 권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냥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이제 1억 7천을 싸게 받아간 거고 물론 장벽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매는 이제 전세 레버리지를 못 쓰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그렇죠. 되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무주택밖에 없으니까 그 진입 장벽을 어떻게든 무주택자가 입찰했거나 아니면 다주택자가 현금으로 샀거나 이런 거겠죠. 아니면 뭐 P2P 대출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뭐 5억 8천짜리를 4억 1천에 받아가는 이 분위기가 됐다는 게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경매는 이런 때 해야 됩니다. 작년 말 이렇게 한창 올라갈 때 경매장에 가보시면 네. 진짜 뭐 그냥 아파트 유찰되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다 신권 뭐 120%, 130% 이렇게 쓰시니까.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이러니까 누가 경매장까지 번거롭게 휴가 내고 와가지고 그냥 공인중개사 가도 다 내고가 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경매장에 오면 내고되는 거 몇 배 이상으로 싸게 살 기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막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좀. 그럼 경매장의 분위기 자체는 사실상 가서 보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겠네요. 그쵸. 입찰자가 막 많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편은 아닌데 네. 오히려 그게 지금 더 기회다. 그쵸. 사람이 없을수록 경쟁자가 적다는 거고, 그래야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선 그때가 기회죠. 부룡님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투자를 해오셨으니까, 네네. 뭐 다 보셨겠지만, 네네. 사실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자산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말씀은 네.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는 말이죠. 그러면 경매 지금 현장에서 네. 주로 어떤 물건들에 집중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사실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이제 상업용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 뭐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를 좀 법인으로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수익형 투자 쪽으로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네네. 저는 이제 뭐 이런 걸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데 네네. 사람이 좀 몰리는 그런 물건들을 보면 좀 이런 것들이 많고 네. 좀 돈이 있으신 분은 아예 토지 주택, 토지 그냥 맹지 이런 게 아니라 네. 주택이 있어서 그걸 뭐 어떻게든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보고 네. 좀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빌라, 오피스텔이 좀 겹치긴 한데 오피스텔도 많이 들어오시고 개인으로도. 네네. 왜냐면 이제 오피스텔은 또 주택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나 아니면 좀 돈 있으신 분들 아파트 조금 싸게 나온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근데 아파트 싸게 나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무주택자들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그게 기회다. 엄청 기회죠. 왜냐면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죠. 레버리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청약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뭐 요즘 청약도 좀 분위기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청약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네. 오히려 경매도 네. 무주택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입찰은 이제 똑같은 입장에서 하지만 대출을 받거나 이런 조건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출발선이 아예 좀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 같은 그리고 취득세도 있고 네. 저는 취득세 12%를 내야 되니까 이게 네네. 장벽이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요. 아무리 네네. 뭐 투자자들이 돈을 번다 이렇게 해도 네네. 현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무주택자가 오히려 진짜 실거주 집으로 경매장에서 여유가 된다면 그걸 본다면 더 훨씬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표현하신 대로라면은 네. 주택, 네. 아파트 이쪽으로 좀 신경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경매를 처음부터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레벨로 치면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임차 수요가 훨씬 더 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식산업센터에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네. 그래서 이게 초보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 공실이 나면 어떡하냐라고 네. 했을 때 뭐 아파트, 빌라 웬만한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뭐 공실이 나진 않거든요. 가격만 맞으면 다 세가 나가니까. 그걸로 좀 레벨을 쌓으시고 좀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지식산업센터 이런 건 대출을 받을 그 기회가 많으니까 네. 그렇게 그걸로 쌓으시고 경험도 쌓으시고 자산도 쌓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뭐 지식산업센터 뭐 상가 이런 걸로 가셔야지 뭐 처음부터 뭐 이런 거를
하면은 본인도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받은 건지 싶을 거기도 하고. 네. 그 경매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요즘에 대출 워낙 안 나오니까 맞죠. 네. 대출 안 나오니까 사실 참 힘들어 막 이런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네. 뭐 이쪽에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뭐 기회라든지 뭐 네. 다른 방법 같은 거는 없나요? 사실 대출이 제가 이제 최근에도 대출 상담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 경매장에 이제 명함 나눠주시는 아주머니들. 근데 그분들이 아주머니라고 막 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진짜 어느 쪽으로 전문가냐면 뭔가 약간 샛길 있죠. 꼼수. 꼼수. 이렇게 하면 대출을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어. 이런 길을 알려주시는 고마우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한 5분한테라도 문의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방법이 거의 있긴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금리가 높은 네. P2P 이런 거를 활용하면 또 여기 대출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를 근데 우리가 시중에 뭐 일반 동네에 있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대출 상담사님은 여러 은행을 끼고 한꺼번에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네네. 편리성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온다 그냥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흔하게 생각하는 그냥 1금융권 담보대출 이런 네. 거는 받기가 힘들죠. 근데 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꼭 1금융권을 받아야지만 되는 건 또 아니니까 네네. 2금융, 3금융에도 좋은 조건의 대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 충분히 뭐 1주택까지는 받을 여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산이 이미 있으신 뭐 1주택 중에서 1주택이신 분 중에서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네. 전세입자가 뭐 4억에 살고 있어요. 그럼 6억이라는 그 담보 비율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걸 활용해서도 추가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경력이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자주 이야기를 좀 나눠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요즘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대출을 받냐 물어보면은 그게 진짜 도움이 되기도 해요. 아. 예. 왜냐면 다주택이라고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 뒤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면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걸 운용해서 더 다주택자가 돼야 결국은 부자가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전업 투자자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는 직장인 투자자. 네. 자, 그러면 전업 투자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경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퇴사하기 전에 이미 현금 흐름이랄까 그게 월급 정도는 됐었어요. 왜냐면 가르치는 일을 조금씩은 해왔거든요. 뭐 네. 몇 명 이렇게 모셔놓고 네. 이제 뭐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던 게 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다 좋아요. 강의를 하든 뭐 부업을 하든 뭘 하든 전자책을 팔든 해서 월급까지 그 월급 소득이 있어야 나오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좀 안정적인 분은 이걸 곱하기 2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의 2배 될 때까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월급 정도는 되면 퇴사하고 나서 놀려고 퇴사하는 게 아니라면 그걸 또 더 투입을 하실 거잖아요, 시간을. 그게 이제 더 커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월급 정도로만 올라오면 퇴사를 해도 되지 않나. 왜냐면 투자라는 게 당장 모든 게 또 월세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2년 뒤에 뭐 들어올 돈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2년 뒤에 물론 돈이 들어오지만 그게 이제 월 현금 흐름이 없으면 생활할 때 되게 불안하기는 해요. 왜냐면 그렇죠. 들어오는 돈들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만들어두고 퇴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직장 다니셨던 분들은 정말 이제 매달 꽂히던 게 없어지면은 되게 하루하루 불안하거든요. 아무리 투자를 해놨어도. 피가 말라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 역시도 경험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가 마른다는 느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과 경험해본 사람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 저도 2000년대 초반에 헛짓거리를 해봤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네, 예.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계속 갈 줄 알고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 네. 현금 흐름과 같은 어떤 나름대로의 안전판을 만들어주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되게 조심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죠, 저도. 현금 흐름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이 좀 피폐해지겠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없으면 계속 뭔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근데 요즘은 또 부룡님 나오셨을 2000년대 초반이랑은 또 다르게 이제 부업이나 이런 것도 많아서 직장 말고도 돈 벌 것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시장 자체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네.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니면서 조금 더 열심히 맞아요. 하시면 네. 충분히 괜찮은 네. 수익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이제 내가 앞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부동산 투자로 쭉 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제가 경장님을 좀 모시기 전에 네. 이것저것 유튜브를 좀 많이 열어봤어요. 네.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 얘기 진짜 많이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오피스텔 시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네.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 이게 네.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오피스텔 얘기하면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뭐 오피스텔 지금 매물 쌓여가는데 뭐 뭔 소리 하냐 뭐 이런 악플 아닌 악플. 근데 오피스텔은 그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잘 사야 되고 이상한 뭐 지방에 있는 또는 여기랑 먼 거 막 이런 거 사면은 진짜 물린다고 하죠. 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눈만 잘 키우시면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다주택자는 거의 유일한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사는데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 뭐 지방 1억 이하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단은 보시기 좀 편하도록 여기 화면을 좀 띄워가지고 네, 제 화면을 한번 제가 전달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건 R1. 그러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거의 유일하게 나와 있는 사이트, 여기가 부동산원에서 네. 운영하는 사이트고 공신할 수 있는 하나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오피스텔 네. 전세 가격 지수를 띄워놨는데요. 네. 오피스텔이 지금처럼 이제 좀 분위기가 확실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게 네. 매매가랑 전세가 갭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전세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더라도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면 그 전세가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2018년도부터 오피스텔 투자를 했는데 그때는 모양새가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약간 밀어 올리는 추세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벌어지더라고요.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네. 왜냐면 매매라는 거는 투자 플러스 실거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게 같이 합쳐진 거고 전세는 온전히 집을 빌리는 비용이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전세가가 뭐 폭락이 된다 이런 건 약간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그런 단지도 있겠죠. 근데 그런 단지를 안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 내가 보는 눈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일단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건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전세가라는 것도 소비자 가격 물가 지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폭락이 되거나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거고 내가 네. 제대로만 사면 꾸준히 오르고 결국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네. 각 세금만 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가를 또 올려 받으시고 뭐 네. 월세를 받으면 월세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는 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매매 가격 지수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0년도 이거를 기간을 좀 늘리시면 뭐 2008년도부터 제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네네.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년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네. 과거에도 쭉 올라왔었고 지금도 이제 쭉 올라는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102%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더 가파라지고 조금 지금은 완만해졌는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폭락되는 그런 건 없다. 적어도 유지 또는 약간 상승하는 정도는 가고 있다고 이제 서울 경기의 평균이긴 하지만 네네. 근데 추세를 보면 경기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고요. 근데 경기가 좀 올라가고 있다. 오히려, 예. 서울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약간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경기에는 서울보다는 오피스텔 과거에 좀 덜 오르는 것도 있어. 아, 덜 올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람들이 좀 더 몰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른다는 게 뭐 무조건 경기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이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네.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제 오피스텔 제가 말씀드리는 원룸 오피스텔은 네. 특히나 1인 가구가 대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원룸이니까 한 명, 두 명 살기도 어렵죠. 근데 그런 원룸 오피스텔의 주 수요층 자체가 네.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뭐 인구가 빠지면서 뭐 오피스텔 공실 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고 왜냐면 그러니까 인구 수는 줄고 있는데 5인 가구가 1인 세대를 구성했던 게 분산이 되면서 1인 가구 뭐 5개, 1인 가구 뭐 3개, 2인 가구 2개 뭐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보면 1인 가구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결국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늘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1인 가구가 어떤 주거 환경을 이제 선호하시는지 건데 이제 다세대 주택이 지금 여기에는 20대, 30대가 좀 크다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게 뭐 5평에서 10평이 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원룸 오피스텔 평수니까 네. 여기를 기준으로 5평에서 10평 정도를 보면 결국 전체로 보면 이제 두 번째이긴 하지만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보안에 대한 우려나 보안 시설 그리고 경비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빌라인데 빌라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뭐 한 1층에 도어락이라고 하나 그 비밀번호 치는 그 정도만 구비가 돼 있지 뭐 경비원이 상주하고 이런 거는 없단 말이죠. 근데 오피스텔은 좀 대단지 오피스텔을 가면 그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고 물론 네. 관리비는 더 나올 거예요. 근데 관리비를 더 내더라도 사실 안전이랑 관련된 거는 돈을 낼 의지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이 뭐 공급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왼쪽이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고 네. 입주 물량 추이입니다.
뭐 여러 요소가 있겠죠. 최근에 뭐 건자재 값이 올라간 영향도 있겠지만 분양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본 거는 이제 수요가 느는 측면이고 요거는 공급이 줄고 있는데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를 환산해서 매매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수익률 자체가 예전에 이제 6.19에서 쭉 내려왔었어요. 2020년도까지. 왜냐면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월세는 그대로니까 네네. 수익률이 떨어지죠. 근데 2021년도를 기점으로 이게 멈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멈추고 나서 또 떨어질지 뭐 올라갈지는 뭐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지금 어쨌든 매매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2022년도에 최근 나오는 게 월세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러면 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수도 있겠네요. 맞죠. 월세도 올라가고 지금 매매가도 계속 올라가고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이게 네네. 사실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리고 음. 거기에 뭐 월세를 꼭 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네네. 투자금을 최소화한다 그러면 전세를 둬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전세금도 좀 그 갭 차이도 좀 줄일 수 있다면 이거를 사놓고 나중에 또 이게 월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세입자 네네. 내보내고 그리고 뭐 건자재 값 상승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죠. 사실 뭐 제 네. 주변에도 이제 토지를 사서 건물을 올리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건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거기에 뭐 트럭 운전기사들도 파업을 하고 자재가 와야 되는데 안 네네. 와가지고 막 이게 또 지연이 되면서 또 비용이 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오피스텔도 어쨌든 그거를 건자재가 아닌 걸로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건자재로 지었다는 말인데 그 값이 올라갔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어야 되는 것도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결국 이걸로 지은 건데 기존에 네. 있는 것들도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실분양가 상승 뭐 이거는 아파트겠지만 그래도 네네. 건자재라는 건 오피스텔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요약을 해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공급은 줄고 있고 수요는 올라가고 있고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멈췄고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투자금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거를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걸 생각하시고 지금 오피스텔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겠네요. 물론 그 중에 옥석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할 것이고. 관건이긴 합니다. 왜냐면 네. 오피스텔이라는 게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파트는 정말 같이 움직이고 웬만한 아파트는 다 사람들이 선호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빌라나 그러니까 오피스텔보다 훨씬 더 선호하는 투자 자산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오피스텔은 정말 투자 가치가 없는 것들도 되게 많아서 옥석을 가린다는 그 말씀을 뼈에 새기고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긴 해요. 특히나 네. 분양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오피스텔 분양은 진짜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가처럼. 사실상 우리 그 지난 몇 년간에 오피스텔 얘기를 하게 되면 3룸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이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아까 뭐 그 1인 가구라든지 그러면 앞으로 이 그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 분위기의 움직임이 네. 투룸이야 주로 이제 원룸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의 관심을 보일 거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보는 게 사실 뭐 대단한 뭐 요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진짜 돈을 부동산으로 진짜 많이 버신 분은 그런 거 없이 진짜 그냥 이게 싸 보이면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원룸 오피스텔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다 올랐는데 지금 안 오른 게 없잖아요. 뭐 아파트, 빌라 다 올랐는데 원룸 오피스텔은 안 올랐거든. 네. 아예 안 오른 게 아니라 덜 올랐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프를 대봐도 그렇고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아실이라는 사이트 가시면 이제 네. 같이 대볼 수 있거든요. 네. 안 올랐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안 오를 것이냐 그걸 봤을 때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그 5가지 요소를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금 자체가 전세를 끼고 사면 뭐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네. 그게 1,000만 원만 올라도 수익률이 100%인 거잖아요. 아파트처럼 몇 억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1,000만 원씩 1년마다만 올라줘도 이게 정말 효자 노릇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주신 투룸, 쓰리룸은 이미 멀리 간 것 같아요. 오를 네. 대로 올랐고 저도 쓰리룸 오피스텔 2채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저는 쌀 때 샀지만 이제 더 오르긴 힘들 것 같아요. 아파트가 오른 그 비율만큼 좀 네. 어느 정도는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더 가려면 아파트가 먼저 가줘야 되는데 아파트가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가긴 힘들 것 같아요. 결국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재 상품이기 때문에 다시 또 네. 아파트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렇게 그쵸. 중대형 그 3룸 이상의 관심을 보인다면 오히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진 그쵸. 아파트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갭이 이렇게 벌어졌던 게 약간 내려오면서 좀
줄어들었으니까 네. 그게 줄어들면 당연히 더 좋은 걸 가야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아파트의 수요가 생길 수 있죠.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입지 투자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경장님께서는 네. 오피스텔도 지금 그 역세권 나름대로 입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밖에도 네. OPA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 기준은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할 수 6가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강의 때도 얘기를 할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세대수. 이게 세대수가 적으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보안팀이라든지 보안시설을 외주를 주게 되거든요. 그럼 뭔가 진짜 급박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외주 그러니까 상주에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면서 세입자의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세대수가 적어도 300세대 이상은 돼야 뭐 없는데도 이게 넘어도 없는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300세대는 넘어야 그래도 보안팀이라든지 관리자가 상주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300세대 이상 그리고 인프라도 좀 세대수가 많아야 주변 환경도 갖춰지는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브랜드 오피스텔 그리고 엘리베이터 한 대당 70세대 이하 이거는 제가 이제 첫 신혼집 두 번째 세 번째 집이 다 오피스텔이었거든요. 오피스텔에 영향이 좀 있으셨네요. 관심도 있으셨고. 저는 그러니까 좀 자신 있는 거는 제가 네네. 투자도 하지만 실거주도 해봤기 때문에 안 살아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보는데 그게 이제 여기 브랜드 오피스텔은 일단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엘리베이터 한 대당 70세대 그거죠. 총 세대수는 뭐 네이버 부동산 치면 나오실 거고 거기에 총 엘리베이터 대수를 나누면 한 대당 몇 세대를 맡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70세대가 넘어버리니까 출퇴근 시간에 진짜 지옥 엘리베이터가 되더라고요. 아파트도 엘리베이터 한 대인데 기다리려면 미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러니까 다 모든 오피스텔 모든 아파트가 그러면 사실 불편하면서 사는 건데 요즘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대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세입자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또 불편해지니까 세입자들이 계약을 이제 갱신하고 재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이사 나가고 막 불편하다고 나가거든요. 70세대 이상이 되면 좀 불편하고 이하여야 좀 쾌적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되도록이면 이제 저는 매매 전세 갭을 최대한 1000으로 맞추고 초보자분들은 그래도 2000 정도로 보라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보는 눈이 아무래도 좀 있으니까 1000 이내로 해서 이제 물건을 찾는 편이고 그것도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전세 매매 그거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잡으시면 되고 공시지가 130%라는 거는 저게 뭐냐면 갭 투자라는 게 결국 전세를 받아서 그 차익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세를 잘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안전하게 세입자분들도 지키고 저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 보증보험이라는 게 되는 게 보통 공시지가의 150%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의 150%. 근데 제가 왜 130%를 잡았냐면 저 안에 들어와야 그래도 20% 정도의 추가 뭔가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공시지가 매매가가 공시지가 130% 이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래도 아직 가격이 싸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실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화면에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아실 들어가시면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새로 이제 오피스텔 하도 핫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추가해놨더라고요, 항목을. 그래서 그래요? 오피스텔끼리도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룸, 쓰리룸뿐만 아니라 원룸도.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동네에 오피스텔이 하나만 있진 않을 거니까 특히 대단지인 것들은 여러 개 이제 대보면서 내게 아직 덜 올랐는지 많이 올랐는지 아무래도 덜 오른 걸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과거 추이를 보면은 대부분 같은 동네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원룸도. 그걸 봤을 때 그 어느 정도 갭을 유지하면서 가는데 내게 만약에 갭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내게 뭐 비싼 걸 수도 있고 그게 좀 싼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서 내 거는 최대한 이제 싼 거를 보는 게 좋죠. 덜 오른 거. 덜 오른 걸 사야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5번도 되게 중요한데요. 후기노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본다. 후기. 근데 그게 저는 쓰진 않았는데 집주인들이 쓰기도 해요. 집값 떨어질까 봐. 좋은 걸로. 그래서 후기를 보실 때 단점이랑 같이 있는 걸 꼭 보세요. 집주인들이 쓴 거는 딱 보면 거의 뭐 종교거든요. 막 찬양, 여기만큼 좋은데 못 봤다. 여기 너무 저평가다. 항상 하는 얘기, 여기 저평가다. 이제 저평가라는 건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실거주로 이제 집을 사서 들어오신 분은 뭐 관심이 있겠지만 전세입자나 뭐 월세입자가 뭐 여기가 저평가든 아니든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보증금만 잘 받으면 되죠. 그런 얘기가 있으면 걸으시면 되고 그중에서 장점, 단점 좀 같이 정리해 놓은 좋은 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은 그런 오피스텔은. 그런 걸 유념해서 보실 때 뭐 관리, 저는
관리라고 검색을 해서 보거든요. 그럼 네. 여러 가지 뭐 관리가 잘 되는지, 뭐 주차 문제,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기 같은 걸 남겨놔요. 불편한지, 아니면 너무 잘했는지, 하는지.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글이 많으면 사실 투자에 좀 플러스 알파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결국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관리비 이런 것도 따지지만 관리비가 비싸더라도 그만큼 관리를 해주면 만족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요. 근데 보통 이제 관리비가 비싸다는 글이 많으면 관리비가 진짜 비싼 게 아니라 관리를 그만큼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내가 내는 만큼. 네. 그런 거를 좀 봅니다. 어쨌든 내가 집주인이지만 내가 가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서 세입자분들, 저는 이제 온전히 세입자분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저도 어쨌든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선호도 높은 오피스텔을 좀 따지는 편이고, 6번에 이제 뭐 저는 좀 약간 변태적일 수도 있는데 꼭 가봅니다. 그것도 그냥 낮에 가는 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가서 주차장에 차 타고 이제 운전해서 가고 엘리베이터를 타보고, 네. 이제 엘리베이터가 막히는지 주차 공간이 넉넉한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제 매수한 한 모 대학가에 있는 오피스텔은 네. 세대당 주차 대수는 되게 적은데 주로 학생 수요다 보니까 차가 없으세요. 세대수 대비 주차 공간은 좀 적은데 다들 차가 없으니까 주차 공간이 되게 널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학생 수요기 때문에 뭐 주차장 자체가 뭐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뭐 외부인이 손님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네. 수 있으니까 뭐 네.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런 것도 엘리베이터 대수 이런 것도 확인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하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용하신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게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자고, 사면 제가 잘 안 판다. 제가 의외로 집을 한 번도 안 팔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걸 보면서 이제 너 진짜 투자자 맞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배기는 집을 안 팔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 주변에도 제일 돈 많이 버는 분들은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택임대사업자를 대부분 등록을 해놨어요. 한 90% 이상은 등록을 해놨고, 왜냐면 저는 10년 이상을 보니까.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의무사항이 있고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의무라고 하면 가장 큰 게 이제 10년 의무 보유. 뭐 물론 제가 뭐 과거 2020년 8월 전인가 그때 샀던 건 8년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의무 보유가 있다는 것도 크고, 마음대로 팔 수 없다. 물론 그게 포괄 양수라는 게 있긴 한데 이거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그렇죠. 왜냐면 받는 사람이 또 10년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새로.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10년 보유 플러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임대료 상승 5% 제한. 시세가 올랐다고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 5% 제한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무가 있고, 혜택, 그러면 의무가 있으면 또 혜택이 있겠죠. 나중에 10년 뒤에 그게 다 채우고 나서 팔 때 양도세에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 두 채 이상일 때 재산세 감면받는 부분이 또 있고, 과거 이건 지금은 안 되고 과거에는 뭐 종부세 합산 배제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건 없어졌고, 그렇게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체감하고 있는 혜택은 그거 두 개밖에 없고, 뭐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 하면 취득세 감면, 뭐 취득세 배제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분양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뭐 설명 안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의무,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 저는 90% 이상은 다 해놨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야, 오피스텔 그거 10년 뒤에 감가상각 두들겨 맞아가지고 뭐 가격 뭐 반값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오른 게 2005년식 오피스텔이거든요. 그게 제가 2억 9천에 전세 끼고 2억 7천에 샀는데 지금 4억 5천 뭐 이래요. 근데 그게 한 채만 보면은 야, 그거 아파트 뭐 몇 억 오를 때, 그쵸, 몇 억씩 오를 때 그거 뭐 해가지고 뭐 하냐. 제가 그걸 8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팔진 않았지만 전세가 올려받은 것만 해도 거의, 그쵸, 전세는 뭐 한 2년 3년 동안 7, 8천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채수, 그러니까 투자금이 적으니까 아파트 하나 살 돈으로 이걸 8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벌고 있고, 그렇게 이제 올려받고 있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무조건 뭐 오래됐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단지가 여기랑 좀 거리가 있는데도 관리, 이런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을 다 충족을 하니까 거기가 대장이에요. 오히려 역 앞에 있는 거는 대장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그 역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도 실거주도 했고 갖고도 있는데 지금 세주고 있거든요. 거기만큼 잘 안 올라요. 왜냐면 주차장 들어가 보면 그거 아시나요? 유튜브에 유명한 그 여의도 성모병원 주차장 내려가는 길,
그 난이도 최상. 그래서 네네네. 바퀴 다 긁혀져 있고 거기와 버금가게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는 게 되게 살면서 중요한 요소예요. 차가 있는 분들은. 왜냐면 맞아요. 거기를 하루에 출퇴근하면 적어도 2번이고 뭐 중간에 뭐 차를 또 외출한다라면 또 한 번 쓰고 또 들어와야 되고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사람들 선호도가 너무 영향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따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갭 적고 하면은 그런 걸 사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임장도 안 가보고 하면.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장을 가서 보더라도 네.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 좋아하는 것. 적어도 후기라도 봐라. 집에서 할 거면 저희 뭐 요즘 호갱노트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있거든요. 주차장 너무 좁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확인하고 하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오피스텔 시장이 네. 지금은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지금 좋죠. 아직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뭐 저도 지금 계속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네. 사실 오피스텔은 임차 수요가 그러니까 뭐 적어도 제가 투자한 데는 되게 많은 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참 좋은 게 갭이잖아요. 전세 끼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갭을 보는데 물론 이제 갭이 무조건 적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무조건 좋은 동네라고 갭이 막 1억씩 가 있고 이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진짜 네. 강남의 아파트 누구나 좋다고 하는 그런 데는 갭이 막 엄청 벌어져 있잖아요. 몇 네. 억씩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내가 강남을 가도 내가 어디 뭐 마포를 가도 갭을 뭐 2천만 원 이내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방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갭인데 뭐하러 외곽을 가겠어요. 중심부로 와야지. 입지 관점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덜 올랐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서울 아파트 뭐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게 뭐 하락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워낙 거래가 없고 급매로 나온 것만 거래가 되는 게 이게 하락기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다 떨어지고 있어야 그게 하락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오피스텔은 아직 안 올랐고 아까 말씀드린 뭐 요소들 뭐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도 떨어질 요소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그 물건들 지금 매도를 안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나중에 언젠가 매도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 네네네. 혜택을 다 볼 때쯤 그때를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뭐 10년, 8년이니까 아직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는데 적어도 뭐 전세가만 올려받아도 저는 뭐 할 거고 근데 이제 파는 시점을 뭐 8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제가 네. 뭐 지금 시점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보이는 기간 안에는 매도할 계획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전세가만 올려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매매도 올라가게 될 거고 근데 이게 무조건 제가 상승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상승론자가 얘기하는 주장하는 이게 폭등 이런 거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몇 억씩 오르고. 근데 저는 뭐 1년에 뭐 2년에 1,000만 원 오르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산이 그렇게 올라가는 건 유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만 올라줘도 수익률 측면에서도 괜찮고 이제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그걸 월세로 좀 바꿀 의향은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관련돼서 네.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있을까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있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원룸 오피스텔 고르는 요소들에서 벗어나는 거를 첫 번째로 보시고 그리고 결국 또 입지인 것 같아요. 입지다.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가 공급이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공급이 쉽기는 해요.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된다는 건 그게 신축이고 내 거는 구축으로 밀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선호도 결국 임차인 선호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축을 훨씬 더 선호하겠죠. 내 건 구축으로 밀릴 수 있고 공급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인구나 세대수,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면 공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소위 생각하는 역 주변이지만 뭐 허벌판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막 4기 신도시 네네. 이런 데 막 앞으로 들어올 막 오피스텔 상가 이런 자리들 그 분양이겠죠.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뭐 자리 잡고 있는 동네도 되도록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역세권 중에서도 좀 일자리가 있는 것들. 새로 생기는 데는 좀 위험하다. 새로 생긴 데는 위험하고 주변에 일자리가 없는 것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면 이제 일자리가 그 동네에 없다면 뭔가 역 지하철을 타고 한 30분 이내에 30분도 멀어요. 사실 20분 정도만 더 가도 그것도 이제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변에 뭐 그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따진 게 이제 직주 근접이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좀 역주변은 당연한 거고 좀 역도
2호선이라든지 뭐 신분당선 이렇게 좀 일자리가 많은 노선을 끼고 있는 데를 사시면 그래도 뭐 막 역전세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짓궂은 질문인데요. 네. 그 준비한 질문은 아닌데 네. 그래도 지금 앞으로 사람들이 볼 때 네. 아, 이 지역이 괜찮겠다라고 느껴지셔서 관심을 둘 만한 곳을 동네 이름 말고 네, 네, 위치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디 쪽을 조금 보고 계세요? 저는 이게 그냥 그대로 경기 남부? 아니 경기 남부 맞아요. 왜냐면 네. 이게 결국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오피스텔 투자하는 사람도 다 관심 있게 보는 동네가 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막 마곡나루를 추천하기도 하고. 근데 네. 이게 뭐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는데 마곡나루는 사실 제가 투자해 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살아본 적도 없고 와이프랑 이제 데이트할 때나 좀 가봤지. 아, 모르는 데는 잘 안 하시는구나. 네, 알아야 제가 네. 투자를 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가 진짜 좋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제 기준에선 네. 신분당을 봅니다. 신분당이 아시겠지만 지금 또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요. 신분당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신분당선 그 라인에 네. 속해 있는 많은 역들이 있는데 뭐 강남역도 지나가니까 네. 일단은 뭐 그것도 끼고 있고 위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은 이제 용산까지 갈 건데 용산은 지금 뭐 완전히 뭐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완전히 바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좋고 아래쪽으로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종점이 광교역인데 이게 계속 아래쪽으로도 연장이 되고 네. 있고 확장성에서 봤을 때 호매실까지 이제 호매실까지 네, 맞습니다. 연장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분당 중에서 볼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데라고 하면 역시 강남인데 이미 강남은 다 비싸질 대로 비싸졌으니까 좀 저평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교 뭐 이런 분당 왜냐면 판교에는 이제 제3 판교 테크노밸리도 생길 예정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또 엄청난 또 일자리들이 들어올 거고 그런 요소들을 봤을 때 좀 남부 쪽을 좀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 부지런 카페에서 우리 경장님께 오피스텔 관련된 소형 오피스텔이죠, 주로. 소형 오피스텔 관련된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셨거든요.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강의를 좀 준비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편견들이 많잖아요. 네. 일단 그걸 좀 깨드리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경쟁인이 어딜 했냐 이런 것도 좀 그래도 특강 때는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지역 단지들까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실거주도 해봤고 투자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투자만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좀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약간 얘기들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를 만한 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를 만한 원룸 오피스텔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뭐 어떤 뭐랄까 또 구체적으로는 종부세 합산 배제 뭐 이렇게 뺄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어떻게 찾는지 이런 팁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할 때 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외에도 또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요즘같이 이제 투자할 곳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 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대체 투자처, 또 다른 뭐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처로 한 번쯤 관심을 가질 만한 그 분야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경자님께 기대를 하고 이제 강의 특강을 요청을 드린 거니까 잘 좀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만 딱 하고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셔서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누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부지런 TV에 나와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긴장을 사실 많이 했는데 왜냐면 이제 되게 그러니까 오랜 기간 투자를 해오신 이제 부령님이 옆에서 제가 뭐 4년 된 사람이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뭐 또 옆에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편하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진짜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편하게.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이제 부령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분명히 이제 보시고 악플을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뭐 이게 잘못되면 뭐 제가 날아가겠죠. 시장에서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하고 돈을 지금은 벌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차피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거 말고는 다 올랐고 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대출도 안 나오고 세금도 중과받고 그러니까
소액으로 내가 투자는 하고 싶은데 뭔가 방법이 안 보인다라는 분은 어쨌든 소형 오피스텔이 그나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역도 괜찮은 데를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동네를 투자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네. 거를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뭐 특강 신청하시면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경매 쪽으로 출발을 하셨고, 지금 소형 오피스텔, 빌라 이런 쪽에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우리 경장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한번 또 제가 네. 모시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네. 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